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시간은요 새벽 3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또 일찍 새벽잠을 깨신 분들께서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새벽에 말이죠, 잠을 안 주무시고 방송을 보시는 그 보람이 있도록 제가 알차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권의 의도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방탄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조희대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요, 그야말로 이제 재판도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임명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야권의 일관된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불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예, 요게 일파만파로 파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요 언론 매체 입장문도 사설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윤상현 의원의 지금 의견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난리가 난 것은요, 바로 뭐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론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장동혁 파에서는 징계가 안 된다, 징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당원 8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숙을 징계해야 된다. 왜? 친한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파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마침 친한계들 4명이 중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파를 이용해서 이거 봐라, 왜 우리만 징계하느냐, 이진숙이도 징계해야지. 자, 그래서 3,4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당한 그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진숙의 이런 징계론을 가지고 나경원 의원의 입장문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가수 송대관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좀 됐는데요. 그 뒷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주간조선에서 현장 르포 형식으로 취재를 해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그 대천에다가 160억짜리 땅을 입찰을 받아갖고 이거를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60억을 받기 위해서 송대관 씨가 말이죠, 떠나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공연에 지금 열심히 공연해서 빚을 많이 갚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배우자는 유죄로 이제 판결을 받았지만은요, 송대관 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은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동분수중하고 현장 공연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요, 이렇게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던 요 송대관 선생의 뜻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 관련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진숙의 이제 요 의원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전 국민의힘 당원들이 두 쪽으로 나눠졌다. 요거가 말이죠,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원들마저도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논란이 된 것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요 논란이 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에 이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5.18 이게 이제 소란이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소란이다. 이래서 민주당에서 말이죠, 징계안을 제출해서 징계가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어요. 자, 민주당의 안도가라고 이주희 대변인이 징계안을 제출해가지고 이건 묵과할 수 없다,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정신 5.18 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무슨 소리냐, 징계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에 지금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예. 자, 중징계 조치는 마침 지금 조경태, 그렇죠?
그다음에 조경태를 비롯해서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친한계로 보이는 사람들의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의원들한테 중징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자, 조경태를 비롯해서 권영진, 서범수, 그다음에 진종호. 자, 이런 네 명이 중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당권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동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당권파 책임당원 3,730여 명이 징계를 촉구하는 제소장을 국민의힘 윤리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징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이건 학술 행사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는 공정한 징계에 어긋난다. 자, 이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나경원이는요, 김민석이는 제명이 오려오면 자격정지라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의회 전체주의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의 폭정이다. 그러면서 이준숙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요,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겉으로는요, 이진숙의 토론회 개최와 발언이 논란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요 문제를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장동혁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선택적 징계가 아니냐, 이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비당권파 성향의 책임당원 3,730여 명이 중앙 당사를 찾아서 징계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당이 분명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이전부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해왔다. 따라서 이거를 흔들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당의 공식 노선과 맞지 않는다. 요게 이제 지금 징계파의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지도부는 생각이 달라요. 자, 이번 이제 토론회는 학술 토론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진숙 징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당 윤리위도 징계를 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내 갈등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학술 행사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떤 사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과연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논쟁은 5.18 역사인식만이 아니라 지도부가 당규와 윤리 기준을 어느 편에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징계 반대편에서는요, 이준숙 의원의 징계나 제명에 반대하는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8만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를 주장하는 책임당원은 3,700명.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으로 한다면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의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 대상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두 서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여 대상과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 비교하기는, 당내 여론 전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지지 성향의 당원 측이 이진숙 문제를 갖다가 단순한 개인 비위나 역사 왜곡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지키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징계 반대층에서는 국회의원이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이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도 학문, 연구, 학술 목적의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토론에서 나온 모든 발언을 곧바로 주최한 의원의 개인 입장으로 동일시할 수도 없고, 정치권의 불편한 견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징계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학술 행사라는 형식이 역사 왜곡이나 편회성 발언의 면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행사를 주최했다면 발췌자 선정과 행사 지지, 사회적 파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이죠.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면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대구 같은 대구 지역에서 정치하는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5.18을 수시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비당권파 내부의 불만이 단순히 자신들의 징계 수위에 대한 반발을 넘어서 당의 정체성과 윤리 기준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반면에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진숙 의원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진숙 의원은요,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진숙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하고 의원 직무 정지를 가능해 하는 입법까지 추진한 것은 의회 다수의 힘으로 소수파 의원을 압박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 징계보다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제명 또는 직무정지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 피적하다. 헌법상 보장된 의정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다.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여당 내부에서는 당 윤리의 기준 문제로, 여야 사이에서는 국회 다수의 권한 행사 문제로 논쟁의 충의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결국은 지금 장동혁이가 이 문제는요, 이건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장동혁이는 지금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입장에서 조금도 불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건데, 핵심은 이재명을 면담했느냐, 안 했느냐, 면담하지 않은 것이 조희대의 귀책 사유냐, 아니면 청와대의 귀책 사유냐. 자,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할 모든 일을 다 했다. 근데 이제 그 대화를 쭉 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딱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패싱의 이유는 바로 청와대에 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는 무슨 소리야? 협의가 없었어. 손봉기 얘기를 꺼낸 적이 있나? 없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진실 공방이 말이죠. 점입 가경에 이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흔드는 거, 이거 그게 바로 이재명의 헌정 파괴다. 이런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의 핵심 실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윤상현 의원의 글을 보면은요. 헌법을 왜 왜곡합니까? 삼권 분립의 문제를 흔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오롯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 역시 헌법에 명시된 견제와 균형의 장치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여당은 대법원장이 법에 정해진 권한과 그리고 현실적인 절차에 맞춰 행한 고유 권한 행사를 두고 헌법 파견이 일방 통보를 하면서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는 태도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대법원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을 했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청와대 측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 통보했다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히 객관적 조사를 진행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 아닙니까? 만약 제청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나 거짓말 여부가 문제라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대면 요청을 요리조리 피했는지, 민정수석과의 사전 협의와 서면 제출 합의 과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 정당한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다짜고짜 비난과 압박을 퍼붓는 모습이야말로 의도가 의심스러운 무도한 공격이 아니냐.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을 행사한 성을 두고서 헌법 파괴라 매도하는 모습이야말로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행태가 아닌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민주주의 보루이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통과 의례가 아니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권력 밑에 두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여권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적 압박을 당장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통의 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요, 제목이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비판문을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이 연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는데,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앞장서라고 집단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도 했다. 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더니 수석 대변인은 시대의 대법원장이라는 조롱까지 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서면 제청이 헌정과 법치 파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과 법치의 핵심이 삼권 분립이다. 우리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이 대표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면 된다. 사법입법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깬 것을 헌정 파괴로 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엔 양측이 사전 조율하라는 내용이 없다. 대통령 임명권이 사전 조율을 내포한다는 주장도 견강부에 가깝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사전 협의할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사전 조율이라는 관례가 헌법을 앞설 수도 없다. 헌정은 관례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올 초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역대 변협 회장들은 삼권 분립의 균형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했다. 재판소원법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등이 80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연성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 사심자가 되면 헌재에서 이 대통령 사건 판단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후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면 퇴임 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제1차 반부패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최근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헌법이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그대로 제청하지 않았다고 쫓아내리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탄핵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질서 철회해야 마땅하다. 자, 이건 민주당이 말이죠. 예, 지금 31일 국회로 불러서 따져 묻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증인으로.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면서 의결 직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야, 참 이거 무식한 짓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이제 보면 말이죠. 더구나 과거엔 권력 분립을 했다면서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민주당이다. 2018년대는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주장하자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문제까지 답을 해야 하는 전례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국민의힘이 김명수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답변과 법사위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을 국회로 증인으로 세운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2023년도 상원 법사위가 의회 증언을 요구하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권력 분립 원칙에 반대하면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독일과 불란서는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처럼 최고재판소 장관이 재판과 사법 행정을 함께 맡는 일본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총국 직원들이 국회에 나가 답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누구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관례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어져온 관례를 지켜라. 잘못된 관행을 새로 남기면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증인 채택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이런 여론을 우리가 가일층 더 지금 확산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 관련 사설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내 송대관, 지금 가수 고 송대관 씨 이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야말로 쨍하고 했던 날, 예, 트로트의 황제로 불렸었죠.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은 가수였는데, 67년 데뷔했고요. 75년 해뜰날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정상급 가수로 자리 잡았어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하지만은 화려한 무대 뒤에는 배우자의 부동산 개발 사업 실패와 거액의 채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조선의 기사에 따르면요, 송대관 씨는 배우자가 추진한 충남 보령 토지 개발 사업이 무산된 뒤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령에도 전국 공연과 행사장을 호하면서 채무를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문제가 된 땅은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연리에 있는 약 6만 평 규모의 부지입니다. 송대관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04년 경매를 통해서 이 토지를 약 70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당시 감정가가 159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우자 이모 씨는요, 이후에 요 일대를 대천 선시티라는 이름의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했어요. 왜? 대천 해수욕장하고 가깝고 대천 나들목에서도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내세워서 호텔과 숙박시설, 음식점, 대형 찜질방, 공연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사업 홍보에는 송대관 씨의 이름과 이미지도 많이 사용됐죠? 당연하죠. 광고 전단에는 송대관 씨가 등장했고 향후 송대관 공연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이모 씨는 2009년부터 해당 부지를 개발해서 개별 등기 방식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과 수익성, 그 다음에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가능하며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 캐나다 교포 A씨가 대천 선시티 분양을 받기 위해서 4억 1,400만 원을 송금했지만은 사업 부지의 개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약속된 시설이나 공사 흔적이 없는 빈 땅이 남아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교포 A씨는 송대관 씨와 배우자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심 병원에서는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자, 그러다가 2015년 이제 항소심이 이어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송대관 씨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왜? 송대관 씨가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해 2015년도에 11월에 송대관 씨는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모 씨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고 형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자수하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이게 가명 사유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대관 씨는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은 토지 개발 사업 실패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은 계속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일반 회생을 신청했고 이태원의 단독주택과 경기 화성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대관 씨가 또하는 채무가 약 160원대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송대관 씨는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가수 활동을 계속해서 빚을 계속 갚겠다는 뜻을 밝혔고 70대의 나이에도 전국 행사와 공연 무대를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여러 행사를 소화하고 이동 중에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거나 촬영해서 잠을 청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이러한 활동이 결국 채무 상환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송대관 씨가 2018년도 인터뷰에서 보령 땅 투자로 일이 잘못됐고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일반인 채무를 합치면 빚 규모가 상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는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사업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해했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4년도 이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가수 활동을 이어가면서 2024년 11월에는
신곡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2월에 7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수학층에서는요, 몸이 피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대관 씨의 별세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많이 남겼죠. 자,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 보령의 이 땅은요,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바뀌었고 2015년도 법인에 매각된 뒤에 다른 투자회사와 개인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은 한때 호텔, 공연장, 대형 휴양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홍보됐던 6만 평의 부지는 현재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빈 땅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고의 실패가 형사 사건과 거액의 채무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송대관 씨가 최종 무죄를 받은 뒤에도 경제적 부담 속에서 활동을 계속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송대관 씨가 말이죠, 결국은 생명을 좀 잃게 됐다,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또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 또 댓글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